나는 내 아이를 먼저 떠나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일은 내 아들이 담긴 반짝이는 오동나무 관 옆에 서서 그가 땅속으로 내려가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이 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준호는 겨우 38이었고 나는 62이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선 안 되었다. 4월의 비는 잔잔하게 내렸고 우리는 검은 우산 아래 모여 있었다. 서울 만구리 공동묘지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고 다른 조문객들과 나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 아무도 건너오지 못했다. 맞은편에는 며느리 민서가 서 있었다. 눈물 자국 하나 없는 완벽한 화장, 장례식보다는 연회에 어울릴 듯한 블랙 드레스. 그녀는 겨우 3년간 준호와 함께했을 뿐인데 어느새 이 참혹한 자리의 중심에 서 있었다. 반면 아들을 혼자 키워낸 나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김 여사님,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저는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고인 준호 씨의 유언장 낭독이 1시간 후 자택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집에서요. 놀라움이 목소리에 묻어나왔다. 예, 박민서 씨가 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나는 아들이 왜 그토록 민서에게 끌렸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화려한 방송 활동과 인스타그램, 수백만 팔로워, 계산된 듯한 미소. 그녀는 마치 잘 조준된 미사일처럼 준호의 삶에 날아와 6개월 만에 그의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들어왔다. 1년 뒤에는 결혼까지. 물론 나는 억지로라도 지지하려 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5년 만에 준호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하지만 민서의 눈빛엔 언제나 계산기가 숨어 있었다. 아들의 진심보다 숫자를 더 중요시하는 눈빛이. 나는 변호사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개를 돌려 쏟아지는 눈물을 감췄다. 준호와 민서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 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서의 연예계 지인들, 준호의 사업 파트너들, 어렴풋이만 기억나는 친척 몇 명. 준호가 원래 꾸며놓았던 따뜻한 서재 같은 공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민서의 손길 아래 무채색과 직선적인 가구로 채워진 차가운 쇼룸 같은 집으로 변해 있었다. 벽에는 의미 없는 추상화들만 걸려 있었다. 어머님, 오셨군요. 민서는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내 볼에 입술을 스쳤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와인 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바로 뒤돌아 키 큰 남자와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방안을 훑었다. 여기는 장례 후 모임이 아니라 마치 네트워킹 파티 같았다. 웃음소리, 명함 교환, 잔 부딪히는 소리. 다들 오늘 왜 모였는지 잊은 걸까? 아들이 민서의 남편이 이제 막 땅에 묻혔다는 사실을. 준호는 경찰이 보트 사고라고 부른 사건으로 죽었다. 부산 앞바다에서 혼자 요트를 타러 나갔다가 바다에 빠졌다는 것. 이틀 뒤 시신은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그게 말이 되던가? 준호는 술을 거의 입에도 대지 않았고 배를 혼자 몰러나간 적도 없었다. 여러분, 박재현 변호사의 목소리가 대리석 벽난로 옆에서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고, 구, 김준호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민서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장면이 그녀에게는 장례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민서는 가장 큰 소파 중앙에 앉아 옆자리를 두드리며 줄리안에게 함께 앉으라 손짓했다. 나는 구석에서 여전히 서 있었다. 다가올 순간이 두려웠다. 고 김준호 씨의 뜻에 따라 간략히 진행하겠습니다. 박재현 변호사가 가죽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이것은 4개월 전 작성되고 공증된 최신 유언장입니다. 4개월 전? 이상했다. 준호는 매년 생일마다 꼼꼼히 유언장을 새로 고쳐왔다. 그의 마지막 생일은 8개월 전이었다. 무엇이 그를 바꾸게 만든 걸까?
아내 박민서 씨에게 한남동 자택과 그 안의 모든 가구와 미술품을 남깁니다. 또한 김준호 씨가 보유한 김테크 주식지분, 요트 은별호, 그리고 제주도와 강릉의 별장을 상속합니다. 민서의 입가에 예상했던 듯한 미소가 번졌다. 방 안에는 작은 술렁임이 흘렀다. 사실상 모든 재산이 그녀에게 간 것이다. 준호가 벤처 시절부터 키워온 김테크는 지금은 수조 원 규모의 보안 기업이었다. 그 지분만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부였다. 어머니 김영숙 여사님께는 나는 몸을 곧게 세우며 숨을 삼켰다. 혹시 아들과 함께 추억을 쌓았던 속초의 별장일까? 아니면 함께 경매장을 돌며 모았던 초판본 서적, 아버지가 아꼈던 오래된 자동차일까? 이 봉투 안에 담긴 물건을 바로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구겨진 듯 오래된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끝인가요? 민서의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노목계는 봉투 한 장이라니. 아이고, 준호 씨 참 치밀하시네. 그녀의 웃음소리는 유리 깨지는 소리 같았다. 패션계 친구들, 준호의 신흥사업 파트너들, 심지어 줄리안까지도 따라 웃었다. 그의 손이 민서의 무릎 위에 느긋하게 얹혀있는 모습은 장례 당일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충격 속에서도 평생의 습관대로 정중함이 먼저 나왔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봉인을 뜯을 수밖에 없었다. 손끝이 떨렸다. 민서의 매서운 시선이 내 움직임을 쫓았다. 안에는 단 한 장의 비행기 티켓이 있었다. 인천에서 출발해 전라도 해남 근처의 작은 공항으로 향하는 1등석표. 출발은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여행이네요. 민서가 소리쳐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준호 씨, 어머님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녀의 잔인한 조롱에 숨이 막혔다. 아들이 내게 남긴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시골 마을로 가는 비행기표 한 장뿐이었다. 반면 민서에게는 전부를. 나는 표를 다시 봉투에 접어 넣으며 힘겹게 말했다. 이것으로 끝인가요? 사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이었다. 여사님께서 이 티켓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앞으로 있을 모든 고려사항은 무효가 됩니다. 앞으로의 고려사항? 민서가 눈살을 찌푸렸다. 더 이상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하? 신경 쓸 필요 없네요. 민서는 손을 내저었다. 이미 모든 건 제게 남겨졌잖아요. 자, 오늘은 준호 씨의 삶을 기리며 다 함께 즐기시죠. 셰프들이 고인의 가장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했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그 자리는 추모가 아니라 축제 같았다. 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홀로 빠져나왔다. 손에 쥔 봉투는 아들과 이어진 마지막 끈 같았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벽에 기대어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다. 억눌러왔던 흐느낌이 온몸을 흔들었다. 왜, 준호야, 왜 나를 이런 길로 보내는 거니? 무슨 이유로? 민서에게 모든 걸 남긴 거니? 나는 다시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준호가 어릴 적부터 살아온 집이자 내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공간이었다. 손에 쥔 것은 해남행 비행기 티켓. 그곳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이름이었다. 아들과 나는 그곳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굳이 유언장을 바꾸면서까지 나를 그곳으로 보내려 했다. 그리고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조건까지 남겼다. 이성적인 나는 무시하라고 속삭였다. 변호사를 다시 찾고 유언장을 다투고 정당한 몫을 요구하라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이번만큼은 아들을 믿으라.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싸들고 택시를 불러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아들이 남긴 수수께끼를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가에서 나는 멀어져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남겨진 것은 부서진 삶의 조각들, 앞으로는 해남의 낯선 풍경과 봉투 하나의 비밀뿐.
준호야, 네가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이든 내가 찾아낼게. 나는 구름 사이로 속삭였다. 비행은 짧았지만 도착 후의 여정은 낯설고 길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시골길을 달리는 택시로 갈아탔다. 창밖 풍경은 도시의 빌딩 숲에서 벚꽃 흩날리는 국도,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산세로 바뀌어갔다. 논밭 사이에 자리한 작은 마을들, 낮은 기와집 지붕 위로 매달린 감들이 오후 햇살을 받으며 빛났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아들이 왜 마지막까지 나를 이 외딴 곳으로 이끌었는지,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해질 무렵 버스는 해남의 작은 터미널에 도착했다. 플랫폼에는 등산복 차림의 가족 몇 명,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 몇 명, 그리고 나뿐이었다. 나는 62세의 노모, 손에는 구겨진 봉투와 무겁게만 느껴지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 그때였다. 검은 양복 차림에 모자를 쓴 노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영숙 여사. 안도감에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제가 김영숙입니다. 그 노인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게 빛났다.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5마디를 뱉었다. 현수님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름은 내 심장을 세게 후려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노인이 놀라 내 팔을 붙잡으며 물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현수? 정현수? 내 입술이 떨리며 겨우 이름을 내뱉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직접 마중 나오지 못해 죄송하다 하셨습니다. 여사님의 긴 여정과 최근의 슬픔을 배려하고 싶으셨다고. 정현수, 40년 전 내가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파리에서의 그 끔찍한 밤 이후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만약 내 오랜 두려움이 사실이라면 준호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그였다. 어떻게... 나는 목이 막혀 단 한마디만 겨우 내뱉었다.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이야기는 현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는 검은 승합차 쪽으로 손짓했다. 얼떨결에 나는 따라가며 캐리어를 넘겨주었다. 차 문이 열리고 나는 무거운 몸을 구겨 넣었다. 검은 가죽 좌석에 몸을 묻자 나는 오랫동안 외면해온 계산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휘몰아쳤다. 준호가 태어난 것은 내가 남편과 서둘러 혼인식을 올린 지 겨우 7개월 후였다. 사람들은 모두 준호가 일찍 태어난 줄로만 알았다. 흔한 일이라 여겼으니까.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파리의 작은 하숙방, 푸른 덧창 너머로 센 강이 보이던 그곳에서 세상을 다 주겠다던 건축학도 정현수와의 만남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운전사는 자신을 이상철이라고만 소개했다. 그는 내 침묵의 필요를 느낀 듯 굽이치는 길을 따라 차를 몰며 말없이 앞만 보았다. 차창 밖으로는 소나무 숲과 남도의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이어졌지만 내 눈에는 과거의 기억과 두려움의 안개만 드리워져 있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사님. 이상철이 고개를 돌려 말했다. 차는 우아한 쇠문으로 둘러싸인 사유지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곳은 우남가 윤옌자라 불립니다. 정현수님의 집안은 대대로 이 땅을 지켜왔고 최근에 그분께서 크게 단장하셨습니다. 우남가. 그 이름은 오래전 기억을 흔들어 깨웠다. 값싼 하숙방 이불 속에서 나눈 한밤의 속삭임. 언젠가 고향의 옛집을 복원하겠다는 그의 꿈. 나는 그때 허황된 젊은이의 공상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런데 그 꿈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마지막 고개를 넘자 드넓은 한옥 대저택이 햇빛에 빛나며 모습을 드러냈다. 고색창연한 기와지붕과 현대식 유리창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대문 아래에는 돌계단을 따라 정원이 펼쳐졌고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는 매화와 소나무 정원이 계단식으로 이어졌다. 저 멀리에는 차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의 차는 전국에서도 손꼽힙니다. 정현수님은 이제 한국 전통차 문화의 대표적 인물로 불리고 있지요.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차는 원형 마당 앞에서 멈췄다. 아직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검은 머리는 이제 은빛으로 바뀌었고 매끄럽던 얼굴에는 세월의 골이 새겨져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정현수. 20에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64의 나이에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섰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40년의 침묵과 비밀을 가로지르는 단어가 어디 있겠는가. 영수가. 그가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여전히 그 옛날 억양 그대로였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현수, 살아 있었군요. 내 목소리는 낯설게 떨렸고 숨마저 가빠졌다. 그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다. 그래. 하지만 오랫동안 나는 네가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나는 대답조차 못한 채 휘청거렸다. 세상이 기울며 시야가 검게 물들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강인한 그의 팔이 나를 붙잡는 장면이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고즈넉한 서재 안에 누워 있었다. 사방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창계는 큼직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불이 타올라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봄날의 기온에도 누군가 담요를 덮어주었고 신발마저 벗겨져 있었다. 깨어났구나.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곁에서 들려왔다. 정현수는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 숨고 싶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다가가고 싶게 했다. 이상철이 방을 준비하러 갔다. 하지만 먼저 우리 얘기를 해야겠지.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준호, 내 아들. 그는 당신을? 현수의 표정이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6개월 전이었다. 네 아들이 날 찾아왔다. 건강검진 중 발견된 의학적 이상이 계기가 되어 그는 자신의 뿌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지. DNA 검사를 통해 그리고 사설 탐정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내게 닿았다. 그럼 사실이었군요. 내 입술에서 새어나온 속삭임은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의 확인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여전히 나를 뒤흔들었다. 준호는 당신의 아들이었네요. 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혈연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진정 중요한 건 그가 당신 손에서 자랐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 남편 김태수 씨는 돌아가신 지 5년 됐지? 나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그는 끝내 알지 못했어요. 내가 준호의 친부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현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식장으로 갔다. 그는 작은 잔 2개에 호박빛 액체를 따랐다. 준호가 내게 말했어. 김태수 씨는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나는 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는 준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뒤 서둘러 결혼했고 준호는 7개월 만에 태어났죠. 사람들은 모두 미숙아라 생각했지만 당신은 알았을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으나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다. 당신은 알면서도 날 찾지 않았군. 그 말은 내게 뺨을 얻어맞은 듯 불공평하게 다가왔다. 찾으라고요? 난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사고가 있었다고. 당신 하숙집 친구가 말해줬어요. 당신은 병원에서 숨졌다고. 나는 겨우 20살, 임신한 몸으로 낯선 나라에 홀로 있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사고 말이지, 영수가? 그의 진심 어린 혼란이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오토바이 사고요. 우리가 파리 소르본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던 날 당신은 오지 않았죠. 나는 하숙집에 찾아갔고 그 친구, 이름이 정민수였던가? 그가 당신이 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현수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사고 같은 건 없었어. 난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카페에 나갔었지. 하지만 네가 오지 않았어. 몇 시간을 기다렸어. 네 하숙집에 갔더니 이미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더군. 우리는 40년의 오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실은 끔찍할 만큼 선명했다. 정민수, 현수는 이를 악물듯 그 이름을 내뱉었다. 그는 널 사랑했지. 하지만 넌 몰랐어. 내가 마침 할머니 병문 안으로 마르세유에 간 사이 그는 거짓말을 꾸며낸 거야. 날 죽었다 하고 내게 버림받았다 말한 거지.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럼 그는 우리 둘 다 갈라놓으려 했던 거군요. 그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넌 나를 택했고 그는 끝내 너를 가질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예 둘 다 잃게 만들었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세 사람의 인생이 한 젊은이의 질투와 거짓말에 의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던 것이다. 가장 비극적으로는 준호가 평생 친부를 모른 채 살아야 했다는 점이었다. 그 오랜 세월이 다 거짓 위에 흘러간 거네요. 내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현수는 천천히 내 곁으로 와 소파에 앉았다. 닿을 듯 말 듯 가까웠지만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준호가 처음 날 찾아왔을 때 난 믿지 못했어. 하지만 내 사진을 보여주더군.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았어. 세월이 흘러 우아하게 성숙했지만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영숙이었어.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준호, 내 어머니의 눈을 닮았더군. 아버지의 턱선도 있었어. 그제야 믿었지. 그는 내 아들이라는 걸. 그런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준호는 당신을 찾았는데 왜 숨겼던 거예요? 내 목소리에는 또 다른 상처가 배어나왔다. 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말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가 아내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었지. 박민서에 대해서. 그 이름을 입에 올리자 쓴맛이 혀끝에 번졌다. 민서. 그래. 준호는 친자 확인을 위해 조사했지만 탐정들은 다른 걸 더 찾아냈다. 민서가 그의 사업 파트너 이주환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였어. 더 끔찍한 건 두 사람이 김테크 자금을 빼돌리며 언젠가 준호를 회사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순간 내 머릿속에 잔인한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유언장 낭독 때 민서 옆에 앉아있던 그 남자, 그녀의 무릎 위에 아무렇지 않게 손을 올리던 모습. 나는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차에 속삭였다. 준호의 죽음, 그 보트 사고, 당신도 우연이라 믿지 않는 거죠? 정현수의 침묵은 곧 대답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메우며 내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됨을 확인시켰다. 준호의 죽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했다. 경찰은 준호가 바다에 빠졌다고 했어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현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준호는 바다에서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 안전 규칙을 철저히 지키던 아이였지. 그건 그가 나한테 직접 강조했던 부분이야. 내 손이 떨려자니 흔들리자 현수가 조심스레 내 손에서 술잔을 빼앗았다. 설마? 민서가? 나는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모르겠어. 현수는 무겁게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는 두려워했어.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죽기 사흘 전이었는데 그는 민서와 이주환을 상대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했지. 회사 자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을 잡았다고. 모든 걸 정리한 뒤 맞서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는 죽었지. 그 말은 방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혼자 배를 몰고 나갔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는 늘 동료나 친구를 데리고 다녔어. 안전 때문에.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성실했던 준호가 돈 때문에 아내에게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그 아내는 지금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장례식에서 날 조롱하며
불과 몇 시간 만에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런데 왜 경찰에 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간신히 물었다. 현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완벽한 증거를 원했어. 민서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 감정적인 허점을 보이길 꺼려했지. 그건 그가 나를 닮은 탓일지도 몰라. 나는 문득 떠올랐다. 그 비행기 티켓, 유언장에 담긴 봉투, 준호가 의도한 거였죠? 언젠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 알았던 거예요. 현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돌아와 내 앞에 내려놓았다. 준호는 4개월 전 민서의 배신을 알게 된 직후 나를 찾아왔지. 그는 유언장을 고쳤어. 모두가 아는 재산, 한남동 펜트하우스와 요트, 회사 지분은 민서에게 넘긴다고 공개적으로 남겼지. 현수는 서류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내 내게 건넸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장례식에서 읽힌 것과 정반대였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서류에는 진짜 재산의 향방이 적혀 있었다. 거대한 투자 계좌, 민서와 이주환이 모르는 부동산, 숨겨진 자산들. 그 모든 것은 나와 현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탁으로 남겨져 있었다. 함정이었군요. 나는 서류를 쥔 채 속삭였다. 겉으로는 민서가 다 가졌다고 믿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모든 걸 지켜낸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준호는 영리했어. 민서가 더 있다고 의심하면 절대 멈추지 않을 걸 알았지. 그래서 공개 유언장을 남기고 널 철저히 배제한 듯 보이게 하고 봉투 속 티켓을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건넨 거야. 그럼 그 비행기표는 미끼였군요. 내가 그것을 사용해 당신에게 오면 그 순간 진짜 유언장이 발효되도록? 그래. 현수의 눈에 자랑스러움과 깊은 슬픔이 동시에 어렸다. 만약 네가 오지 않았다면 모든 게 민서에게 넘어갔을 거야. 하지만 넌 준호를 마지막까지 믿었지.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왜 내게 숨겼을까? 그냥 말해주면 안 되었을까? 내 속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의문을 꾹 삼켰을 때 정현수가 낮게 웃었다. 준호는 그러더군. 어머니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만약 당신이 진실을 알았다면 민서가 당신 눈빛에서 의심을 읽어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어. 그래서 모든 걸 숨긴 거야. 그녀가 완전히 이겼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끔찍한 배신 속에서도 끝내 날 지켜내려 했던 아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세운 계획이 이토록 치밀했다니. 아직 더 있어요. 현수가 서류철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내게 건넸다. 준호가 직접 남긴 편지야. 당신이 여기까지 오면 전해달라고 부탁했지.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봉인을 뜯었다. 친숙한 준호의 필체가 눈앞에 펼쳐졌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2가지 사실이 분명할 거예요. 하나, 나는 세상을 떠났다는 것. 2,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믿고 이곳까지 왔다는 것. 유언장 낭독 자리에서 보여드린 연극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서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착각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녀의 방심과 오만을 끌어내야 했거든요. 저는 결국 친부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끝내 말해주지 않았던 분, 정현수 아버지. 처음엔 분노했어요. 왜 숨겼을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하지만 아버지를 만난 순간 제 얼굴과 똑같은 이목구비를 보고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갈라놓았던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의 거짓과 음모가 만든 비극이었죠. 저는 언젠가 2분을 다시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서와 이주환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회사 자금을 빼돌리며 언젠가 저를 몰아내려는 계획. 저는 제 모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인생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름을 위해서요. 혹시 제가 이 싸움을 끝내기 전에 죽게 된다면 최악을 가정해야 합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현수 아버지와 운전사 이상철 외에는 그들이 다음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증거는 어머니가 제게 16번째 생일 선물로 주신 청색 오치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고 제가 숨길 만한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어머니라면 바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물찾기를 할 때 늘 X 표시가 있는 곳에서 끝났던 것, 거기에 두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픔을 들여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를 찾으며 저는 제 안의 빈 조각을 메울 수 있었어요. 언젠가 어머니도 같은 치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준호 드림. 편지를 내려놓은 순간 눈물이 시야를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현수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수십 년 만에도 여전히 따뜻했고 익숙해서 가슴이 저려왔다. 준호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 그리고 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줬지. 잃어버린 사랑을 되살리려는 게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라고.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매와 턱선, 집중할 때 찌푸리는 미간. 모두 내 아들에게서 보던 모습이었다. 눈물을 닦으며 나는 낮게 말했다. 그 오치람, 어디 숨겼는지 알아요. 준호라면 틀림없이 거기에. 어디지? 현수가 물었다. 나는 흐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옛날에 늘 보물찾기를 끝내던 자리, 해남집 뒷마당, X 모양의 등나무 정자 아래 벤치, 그곳이 우리의 비밀 장소였죠. 우리가 그 오치람을 먼저 찾아야 해. 현수의 표정이 단호하게 굳어졌다. 그 안에 준호가 모아둔 증거가 있다면 민서가 손에 넣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해남 별장. 그것도 민서가 상속받은 재산 중 하나였다. 그녀가 그곳을 뒤지기 시작한다면 언젠가 오치람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서둘러야겠군.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상철이가 곧 비행기 준비를 마칠 거야. 비행기요? 나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현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모르는 또 다른 전용기지. 준호가 숨겨둔 자산들 중 하나야. 이곳 차밭 지분도 그에게 있었지. 이제 그것은 우리 몫이 되었어. 그 순간 또다시 놀라움이 몰려왔다. 아들이 남긴 치밀한 설계, 감추어둔 부, 그리고 죽음 너머까지 이어진 정의의 발자취. 그럼 서울로 돌아가는 거군요? 그래, 곧장 해남 별장으로 갈 거야. 그리고 김영숙, 우린 반드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그의 말 속 우리 아들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흔들었다. 슬픔과 인정,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여 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수십 년 전 우리를 갈라놓았던 거짓이 아이러니하게도 준호의 죽음을 통해 다시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다. 해질녘 마지막 햇살이 우남가 한옥의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앞날은 불확실했고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수의 손을 꼭 잡은 채 나는 오래간만에 또렷한 목적을 느꼈다. 비행기는 내가 여태 타본 그 어떤 항공편과도 달랐다. 윤이 흐르는 원목 마감, 부드러운 가죽 시트 8개, 그리고 뒤쪽에는 작은 수면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준호가 남몰래 소유했던 세계의 일부라니 믿기 어려웠다. 김포까지 약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운전사로만 알았던 상철이 이제는 현수의 30년 지기, 오른팔힘이 드러났다. 그는 조종사와 함께 이륙 준비를 마쳤다. 도착하자마자 곧장 해남으로 내려가야지. 현수의 음성이 무겁게 울렸다. 부디 민서가 서울에서 재산을 즐기느라 아직 별장을 건드리지 않았기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준호와 나만의 비밀 장소가 떠올랐다. 해남 별장 뒷마당, X 모양으로 엮인 등나무 정자 아래 벤치. 준호와 내가 함께 숨겨둔 비밀의 서랍, 아무도 모르는 곳.
부디 아직 안전하길. 현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구쳤다. 나는 창밖 어둠 속에서 현수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검은 머리칼에 섞인 은빛, 눈가와 입가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 하지만 여전히 내 청춘의 기억 속 그 남자였다. 계속 보고 있군. 그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눈빛에 묘한 농담기가 스쳤다. 미안해요. 나는 당황해 시선을 피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이번엔 그가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군.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김영숙과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누가 상상했겠나. 김영숙, 텀손이 아니라. 나는 자동적으로 정정했다. 그의 얼굴 위로 잠시 그림자가 스쳤다. 김태수, 준호를 키워낸 아버지. 좋은 남자였지. 좋은 남편이었고. 그 말은 씁쓸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를 묶는 건 진실과 상처, 그리고 준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김태수는 처음부터 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내게 들이대거나 상처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준호를 온전한 아들로 받아들이며 자랑스러워했고 힘겨운 순간마다 곁을 지켰다. 태수 씨는 고등학교 과학교사였어요. 나는 문득 그와 함께한 30여 년을 인정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열었다.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단 한 번도 원치 않는 아이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현수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준호도 그렇게 말했어. 아버지는 늘 인내심이 있었고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셨다고. 맞아요. 태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와 말을 잇기가 힘들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현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와 함께한 결혼 생활. 행복했나, 영수가? 나는 불시에 가슴을 찌른 그 질문에 당황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솔직해질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결혼이었어요.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했고. 친구 같았죠. 하지만 우리가 젊을 때 가졌던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건 흔치 않은 일이었고 또 그런 열정이 반드시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현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지. 하지만 네가 내 아이를 품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나는 달라졌을 거야. 우리를 가로막았던 세월이 한순간 무겁게 내려앉았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준호와 함께한 또 다른 삶이 가능했을까? 그럼 당신은? 결혼은? 내가 되물었다. 아니, 현수는 창밖 어둠이 깔린 구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연애는 있었지만 결혼은 마음이 가지 않았어.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들은 네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숨을 죽였다. 그때 상철이 조종석에서 나와 다급히 말했다. 변호사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긴급하다고 합니다. 현수가 위성 전화를 받아 스피커로 전환했다. 박 변호사님, 안전한 회선입니다. 김 여사님도 곁에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박재현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계획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오늘 박민서와 이주환이 회사에 들러 준호의 개인 서버에 접속하려 했습니다. 실패하자 서로 언성을 높였고 제가 엿들은 대화에 따르면 그들은 해남 별장으로 향하려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부터 확인하자고 말했어요. 온몸이 싸늘해졌다. 그들이 뭔가를 의심하고 있군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맞습니다. 이미 3시간 전 헬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현수와 나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우린 아직 서울까지 1시간, 그리고 차로 해남까지 최소 5시간은 걸릴 텐데 현수는 이를 악물며 계산했다. 그럼 우리가 늦겠네요. 그들이 먼저 오칠함을 찾을 거예요. 아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제가 관리인에게 연락해 수도관 누수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리공들이 올 때까지 몇 시간은 지연될 겁니다. 그걸로 버텨야겠군.
현수가 짧게 답했다. 그는 상철에게 속도를 높이라 지시했다. 연료 소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통화를 마치자 현수는 다시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린 반드시 도착할 거야, 영수가. 내가 약속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이 윗속에서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만약 민서와 이주환이 먼저 증거를 손에 넣는다면 우리 아들의 정의는 무너질 뿐 아니라 우리 목숨마저 위협받을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먼저 찾는다면 내가 끝내지 못한 말을 현수가 이어받았다. 준호는 철저했어. 모든 증거를 한 곳에만 두진 않았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겨우 6개월 알았을 뿐인데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내 성향까지 물려받은 개지.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는 습관 말이야. 현수는 좌석 사이를 넘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아들이기도 했으니 철저하면서도 영리했어. 그 단순한 확신이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준호는 결코 방심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유언장을 이중으로 준비하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만들며 죽은 후까지 이어지는 계획을 세운 아이라면 증거 또한 여러 곳에 철저히 숨겨두었을 것이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불현듯 후회가 밀려왔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준호가 당신을 찾았다는 걸, 단 한 번이라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현수의 손끝이 더욱 세게 내 손을 감쌌다. 준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을 영상으로 남겼어. 탁자 위에 휴대폰을 세워두고 기록하겠다고 하더군. 아직 그 파일을 갖고 있어. 모든 게 끝나고 준호의 정의가 이루어진 후에 보여주마. 그 말에 눈물이 솟구쳤다. 아들이 친부와 마주했을 그 순간 어떤 눈빛이었을까? 그토록 닮은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 그리고 갑자기 아들을 알게 된 현수는 또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40년 전의 거짓이 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잔혹하게 바꿔놓았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이제 잠시라도 쉬어야 해. 현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 맞닥뜨릴 일이 우리 힘을 모두 요구할 테니까. 나는 눈을 감으며 준호의 편지를 손에 꼭 쥐었다. 무슨 일이 기다리든 아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 그가 세운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맞설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내 첫사랑이자 지금은 뜻밖의 동지가 된 이 남자와 다시 이어질 기회도.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회색 빛 여명이 드리운 서울은 축축한 안개와 빗방울에 잠겨 있었다. 계단을 내려서자 검은 SUV가 활주로 옆에 서 있었고 운전기사는 우산을 받쳐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현수 대표님, 김영숙 여사님, 서둘러야 합니다. 차 안에서 그는 자신을 박성우라고 소개하며 빠르게 상황을 전했다. 박 변호사님께서 30분 전 다시 연락하셨습니다. 수도관 누수로 시간을 조금 벌었지만 박민서와 이주환은 이미 4시간 전 해남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인을 돌려보내고 집안을 수색 중인 듯합니다. 뭘 찾고 있는지 현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다만 준호 씨가 설치한 보안 시스템이 외부만 감시할 수 있어 내부 상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안에 있는 것만 파악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준호와 내가 수없이 시간을 보냈던 해남 별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남동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소박했지만 그 집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했다. 정원, 나무 벤치, 등나무 아래 별자리를 가르쳐주던 순간들. 그들은 먼저 집안을 샅샅이 뒤지겠지. 서재, 안방, 정원은 마지막에나 가겠군요. 내가 단언하듯 말했다. 현수가 시계를 보았다. 지금 속도로 가면 도착까지 최소 2시간 반. 그들이 벤치를 찾기 전에 닿아야 한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만약 우리가 마주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난 그저 은퇴한 영어 교사일 뿐이에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과 맞설 용기는 그 순간 현수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영수가 걱정 마. 이제 혼자가 아니야. 준호가 남긴 길을 따라가면
끝내 진실에 닿을 거야. 영숙 씨, 당신은 단순한 과부가 아니야. 당신은 준호의 어머니고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현수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그는 곧장 기사 박성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직 민서와 이주환이 안에 있다면 그들을 잠시라도 끌어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오에 맞춰 이웃집에 가구가 잘못 배송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시끄러운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관심을 빼앗길 겁니다. 나는 그 치밀함에 경악했다. 전용기, 대기하던 차량, 그리고 이런 분산 작전까지. 이 모든 게 준호가 미리 설계한 것일까? 아니면 현수가 뒤에서 마련해둔 걸까? 분명한 건 그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자원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차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작은 읍내를 지나 남쪽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해안가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다. 해남으로 향하는 길,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갔다. 준호가 어릴 적 매주 토요일마다 용돈을 털어 들르던 분식집, 내가 그에게 첫 천문학 책을 사주었던 작은 서점, 그리고 바다 쪽으로 난 골목길, 모든 곳에 준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아이는 이제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영수가. 현수의 낮은 목소리가 나를 현재로 끌어당겼다. 그의 표정엔 망설임이 어려 있었다. 비행 중 당신이 잠든 사이 프랑스 쪽에서 연락이 왔어. 준호가 의뢰해둔 금융 추적 결과인데 박민서가 이미 준호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내 해외로 송금했더군. 나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게다가 그는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다. 거기엔 고급 부동산 매물 정보가 떠 있었다. 서울 한남동 펜트하우스, 그리고 해남 별장까지 시장에 내놨어.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어. 그 단어가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분노가 서서히 슬픔을 집어삼켰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삶과 추억까지 지워버리려 한다니. 그녀를 막아야 해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현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래, 준호를 위해서. 정고가 가까워졌을 때 박성우는 SUV를 비밀스러운 샛길로 몰았다. 그들의 차량은 아직 별장 안에 있습니다. 곧 분산 작전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뒷길로 접근하죠. 그 길은 오래된 오솔길이었다. 등나무 덩굴이 엉킨 정원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 준호와 내가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던 바로 그 길이었다. 이제는 아들의 살해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은밀한 통로가 되다니 참혹한 아이러니였다. 곧 박성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착했습니다. 준비하시죠. 멀리서 트럭이 이웃집 앞에 멈춰 섰고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이 커다란 가구를 내리며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였다. 예상대로 소라는 금세 옆집까지 파급되었다. 망원경을 든 박성우가 낮게 보고했다. 박민서와 이주환, 둘 다 현관 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시죠. 현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SUV에서 몸을 숙이고 빠져나와 젖은 모래와 소나무 뿌리가 얽힌 오솔길을 따라 정원 쪽으로 움직였다. 공기엔 바닷바람이 습하게 감돌았고 발걸음은 젖은 흙 위에 흡수되어 소리를 내지 않았다. 멀리서 해남 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겉보기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은 아들을 배신한 두 사람이 뒤지고 있는 현장이었다. 우리는 키 큰 나무들 사이에 몸을 낮추고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기껏해야 10분 남짓. 박성우가 경고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오칠함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는 무거운 심장을 부여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숨겨둔 그 푸른 오칠함. 지금이 아니면 영경 잃을 수도 있었다. 정원의 중앙에는 등나무가 엮인 X자 모양의 정자 아래 낡은 철제 벤치가 놓여 있었다. 그곳은 준호와 내가 수없이 별자리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던 특별한 장소였다. 저기에요. 나는 낮게 속삭이며 벤치를 가리켰다. 받침대에 숨겨둔 칸이 있어요.
왼쪽에서 세 번째 등나무 장식을 누르면 장치가 풀릴 겁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집 쪽을 향해 끊임없이 시선을 주며 긴장했다. 정원은 다행히 비어 있었지만 짓밟힌 화단과 옆으로 쓰러진 장식품들이 민서와 이주환이 이미 이곳을 뒤졌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벤치 아래를 더듬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장식처럼 보였던 철제 등나무 조각. 손가락 끝으로 눌렀을 때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칸이 열렸다. 회색 시멘트 속에서 작은 서랍이 앞으로 밀려 나왔다. 그 안에는 약속대로 푸른 오칠함이 있었다. 찾았군. 현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함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손바닥 가득 차는 크기, 묵직한 무게. 수년 동안 감춰져 있었는데도 겉면은 여전히 반짝였다. 서둘러야 합니다. 박성우가 낮게 속삭였다. 그들이 집 안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오칠함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일어서려 했다. 그 순간 정원 쪽 작은 문에서 철컥하는 자물쇠의 소리가 들렸다. 이럴 줄 알았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개 같은 공기를 갈랐다. 나는 몸을 굳히고 천천히 돌아섰다. 박민서가 정원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뒤엔 이주환이 따라섰다. 장례식에서 입었던 검은 드레스 대신 값비싼 캐시미어 스웨터와 맞춤 재킷, 명품 부츠 차림이었다. 눈매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김영숙 여사님. 민서가 비꼬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곳에 오실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동행까지 데리고. 그녀의 시선이 현수와 박성우에게 향했다.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이라니 법적 책임은 감수하실 수 있겠죠? 이 별장은 이제 제 것이니까요. 이 집은 준호의 집이었어. 나는 의외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행복했던 곳. 그리고 지금은 내 거야. 민서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번졌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상속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옆에 선 이주하는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태연하게 말을 덧붙였다. 그 상자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몰래 훔쳐갈 만큼 귀한 물건인 모양인데. 현수가 나를 감싸듯 앞으로 나섰다. 그건 고인의 어머니에게 남겨진 개인 유품일 뿐입니다. 상속 재산과는 무관한 것들이지요. 민서는 차갑게 웃음을 흘렸다. 도대체 누구시죠? 영숙 여사의 연인? 요양원에서도 이런 외출을 허락하나 보네요. 내 이름은 정현수다. 그는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준호의 친부다. 그 한마디는 폭탄처럼 떨어졌다. 민서의 얼굴에서 잠시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졌다. 진짜 충격이 스친 뒤 곧 억지 미소로 되돌아왔다. 말도 안 돼요. 준호의 아버지는 김태수 씨였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는 나를 길러준 아버지였을 뿐이야. 낯선 목소리가 정원 안쪽에서 울려 퍼졌다. 민서와 이주환이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그곳에 서 있던 건 김준호. 한 주 전 장례식에서 관 속에 눕혀두었던 내 아들이었다. 내 손에서 오칠함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현수가 잽싸게 받아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무너져 내렸다. 준호? 내 입술에서 터져나온 건 믿기 힘든 이름이었다. 살아있었다. 내 아들이 바로 눈앞에서. 눈앞에 선 인물이 현실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머리가 하얘지고 숨조차 가빠졌다. 어머니, 준호의 미소는 익숙했지만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박민서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진 채 창백해졌다. 그녀는 휘청이며 이주환의 팔을 붙잡았다. 말도 안 돼. 네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우리가 직접 그 시신을 봤어. 정말로요? 준호가 정원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바닷가에서 발견된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을 본 것뿐 아닌가요? 치아 기록조차 조작된 걸 믿고? 그 순간 이주환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움직였고 날카롭게 반짝이는 금속이 보였다. 총이었다.
그러나 박성우가 재빠르게 몸을 날려 그의 손을 꺾어 제압했다. 마치 특수 훈련을 받은 듯 완벽한 동작이었다.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박성우가 낮게 말했다. 이 별장은 이미 수사관들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증거로 녹취 중입니다. 아직도 정신이 아득한 나는 준호의 품에 안겼다. 그의 천, 익숙한 향기,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어머니. 그가 내 머리칼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끝까지 숨겨야 했어요. 민서와 이주환이 내가 죽었다고 믿게 하는 게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마지막 증거였으니까. 하지만 장례식, 시신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준호는 씁쓸한 얼굴을 했다. 바닷가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변사체였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조한 수사관이 일부러 제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죠. 그때 현수가 내 어깨를 다독였다. 6개월 전 준호가 날 찾아왔을 때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 그리고 함께 국정원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지. 나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이미 냉정을 되찾은 그녀는 눈빛을 차갑게 번뜩이며 이를 악물었다. 네가 날 속였다는 거네. 몇 달 동안이나? 거의 넉 달 동안. 준호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계좌에서 승인되지 않은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 페이퍼 컴퍼니와 위장 계약서. 결국은 2주 안에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갔지. 더 파고들자. 둘이 날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대화를 발견했고 마지막엔 날 없애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어. 허튼 소리! 민서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법정에서 통하지도 않을 증거들이잖아. 준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오칠함을 가리켰다. 그 안에 USB가 있어요. 이메일, 문자, 금융거래 내역 전부. 그리고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녹음기에서 나온 파일까지.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사라져야 할지 이야기한 음성까지 담겨 있죠. 불법 감청이야. 이주환이 발끈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정원으로 들어왔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증거 능력이 문제되겠지요. 그는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국가정보원이 정식으로 개입한 기업 비리와 살인 모의 사건입니다. 상황이 다르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국정원 수사관 최 국장님입니다. 제 사건의 책임자시죠. 민서의 완벽하게 갖고 온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조작이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우린 증거를 믿습니다. 최 국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게다가 재산 매각, 해외 송금, 신속한 도피 준비. 이 모든 건 애도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정원에 나타났다. 박민서, 이주환, 살인 모의 및 횡령, 해외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며 퍼붓는 욕설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여전히 충격 속에 서 있었다. 하지만 옆에는 살아 돌아온 아들과 평생 그리워했던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다. 비극을 넘어 이제 진실과 정의가 우리 편이라는 걸. 몸이 떨렸다. 지난 일주일 동안 쌓인 충격, 안도, 혼란, 그리고 지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준호는 나를 벤치로 이끌었고 현수는 곁에서 보호하듯 서 있었다. 어머니, 너무 갑작스럽고 버거우실 거 알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제가 죽은 줄 아시게 만든 죄송함.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믿게 하는 게 필요했어요. 민서가 조금이라도 제가 살아있다고 의심했더라면 모든 걸 현금화해서 해외로 달아났을 겁니다. 그럼 그 유언장도 내가 낮게 말했다. 공개 낭독, 봉투, 그리고 날 강원도로 보내던 일 전부 다 계획의 일부였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민서 곁에서 안전하게 떨어뜨려야 했어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어머니가 상속에서 제외됐다고 믿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무시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결국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나는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온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당신은 준호가 살아있다는 걸 계속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 씨를 속이는 건 쉽지 않았소. 하지만 준호의 안전을 위해 필요했소. 그리고 그 오칠함, 정말 필요한 거였어?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의 일부였던 거야?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둘 다예요. 실제 증거도 있었지만 이미 복사본은 확보해 두었죠. 중요한 건 민서와 이주환이 집안을 뒤지며 찾는 그 순간을 잡는 거였어요. 그들의 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나는 숨이 막힐 만큼 벅찼다. 정교한 위장, 국제적 수사, 그리고 죽음이라 믿었던 아들의 부활. 혼란과 배신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덮어버릴 만큼 큰 안도감이 차올랐다.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기적 같았다. 나는 손을 들어 준호의 얼굴을 만졌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알아요, 어머니. 그는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다 대답할게요. 하지만 먼저. 그는 현수를 바라보며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우리 셋이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과거에 대해, 앞으로에 대해, 잃어버린 세월과 다시 채워야 할 시간에 대해. 정원 밖에서는 요원들이 증거를 수거하고 민서와 이주환을 호송해 갔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지만 별장 안의 이 작은 공간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40년 전 한 남자의 거짓말로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정원에서 집 안으로 옮겼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유리창이 있는 햇살방에 앉았을 때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각자의 과거와 비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널 묻고 애도했는데 이 모든 시간이. 알아요, 엄마. 준호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게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정말 다른 길은 없었니? 내가 끊어 묻자 준호는 잠시 현수와 눈을 마주쳤다. 몇 주 동안 다른 방안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서와 이주환은 암호화된 통신만 쓰고 해외 계좌와 위장회사를 통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려면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제가 죽었다는 믿음, 그게 유일한 열쇠였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나는 마침내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걸 느꼈다. 사람들이 제가 죽었다고 믿자 민서와 이주환은 재산을 옮기고 건물을 처분하고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긴 기록들이 결국 우리를 그들에게 닿게 한 거죠. 현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준호는 이 계획에 처음엔 반대했소.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릴까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국가정보원에서 조언하기를 영숙 씨를 사건 이후 작전에 참여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했소. 어머니를 민서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면서도 동시에 수십 년 만에 저와 다시 만나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호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나를 속였다는 상처가 뒤섞여 마음을 흔들었다. 그 장례식, 그 관 속엔 도대체 누구였던 거니? 갑작스러운 생각이 나를 덮쳤다. 만약 다른 사람의 시신이었다면 그 어머니는 아들을 애도할 기회를 빼앗긴 거잖니. 준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안심하세요. 빈관이었어요. 무게만 맞춘 채로 다쳤을 뿐. 검시관의 보고서도 작전의 일부로 조작된 겁니다. 이제 사건이 끝나면 정정될 거예요. 다른 가족이 애도할 기회를 빼앗긴 일은 없습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른 어머니가 겪을지도 모르는 그 고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선택을 해야 할 때요. 준호가 창가로 다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법적으로는 제가 여전히 사망 처리된 상태로 남을 겁니다.
민서와 이주안에 대한 공소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는 말이죠. 몇 주, 아니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후에야 제가 국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있었다는 설명이 공개될 겁니다. 사실상 그게 이번 작전의 본질이기도 했죠.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 이후에는? 준호가 돌아서며 답했다.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재구성이 필요해요. 2주 안에 계획에 동조했거나 모른 척한 이사들이 많았습니다. 동결된 자산은 풀어야 하고 부동산도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셋이잖아요. 40년 동안 놓쳐버린 시간, 아직 다시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현수와 나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오랜 세월의 오해와 단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넘을 수 있는 강처럼 느껴졌다. 나도 원하오. 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내 삶의 대부분은 가족이라는 빈자리를 안고 살았소. 그런데 영숙 씨가 살아있었고 더 나아가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나에겐 큰 변곡점이었소.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함께 가고 싶소. 두 남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내 가슴은 터질 듯 벅찼다. 기적처럼 돌아온 아들을 보는 기쁨과 현수가 다시 내 삶에 나타난 혼란이 얽혀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밀려와서 감당하기 어렵구나.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는 홀로 남은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살아있고 내 과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버렸어. 알아요, 어머니. 준호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급할 건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싶구나. 우리 셋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번진 안도와 기쁨은 닮아 있었다. 준호가 현수의 눈매와 턱선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다시금 선명해졌다. 아마도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40년의 빈 시간을 서로의 이야기로 메우는 거요. 결국 우리는 해야 할 이야기를 끝까지 풀어놓았다. 해가 기울어 저녁이 다가올 무렵 우리는 강릉 별장 유리온실에 앉아 각자의 지난 세월을 나누었다. 현수는 포도밭을 일구기 위해 청춘을 다 바친 이야기, 초창기 실패와 끝내 이룬 성공을 들려주었다. 나는 준호를 키우며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시절, 그리고 남편 태수와 보낸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세월을 말했다. 준호는 사업가로 성장하면서 민서를 만나고 결국 자신의 친부를 알게 되기까지의 여정을 채워주었다. 몇 시간의 대화 끝에 낯설었던 어색함이 조금씩 옅어졌다.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싱싱한 회와 매운탕, 그리고 따끈한 공깃밥을 종이 용기에 나눠 담아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식탁에 둘러앉았다. 그 사이 국가정보원 김 요원이 2차례 전화를 걸어왔다. 민서와 이주아는 구속되었고 푸른 57 상자에서 나온 증거는 확보 중이라며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했다. 밤이 깊어가자 준호는 장시간의 통화를 위해 방을 비웠고 나와 현수만이 유리온실에 남았다. 이런 재회는 상상도 못했소. 잠시 침묵 끝에 현수가 낮게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수없이 꿈꿨지만 이런 모습은 아니었소. 나와 다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나는 놀라움에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 씨, 난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았소. 처음엔 찾아 헤맸지만 김영숙이라는 이름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 결혼 후 성이 바뀌고 SNS도 안 하고 언론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 나로선 유령 같았소. 결국 아들이 우리를 이어주었군. 우리 아들. 그 말이 아직도 기적처럼 들렸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 거지, 현수 씨? 나와 준호, 이 2번째 기회에서.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담담히 말했다. 무엇이든 가능한 만큼. 강요도 기대도 없소.
다만 이렇게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요. 그 겸손한 대답에 마음이 울렸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청년은 세월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를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 있었다. 그럼 하루씩만 가보자. 내가 겨우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하루씩. 그도 웃음으로 답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수십 년의 거짓말로 찢겼던 가족이 이제는 다시 천천히 엮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도착했을 때 몰아쳤던 폭풍우는 온데간데 없었다. 낯선 방에서 눈을 뜨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곧 기억이 떠올랐다. 강릉, 별장, 살아있는 준호, 그리고 다시 나타난 현수. 모든 것이 뒤바뀐 현실. 나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커피포트를 올리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김치찌개를 준비했다. 준호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아침 식사였다. 익숙한 동작 속에서 내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었다. 역시 엄마구나. 익숙한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별장에서 맞는 첫 아침, 엄마는 늘 김치찌개를 끓였지. 돌아보니 살아있는 준호가 환하게 웃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기적 같았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나는 솔직히 말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함이 그리워서. 준호가 다가와 나를 안았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잠시라도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준호의 천이 필요했다. 그를 다시 품에 안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절 잃었다고 믿는 그 표정. 정보국 요원이 영상을 보여줬을 때 저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들도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민서와 이주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국가요원들이 내 절망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불쾌하고 모욕적이었다. 이 작전,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된 거지? 내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준호는 주방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 초부터예요. 회사 회계에서 이상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죠.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점점 커졌어요. 추적하니 2주 안에 차명법인으로 연결되더군요.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니? 나는 오래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처음엔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곧 알게 됐죠. 민서와 이주환이 엄마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요. 휴대전화, 외출, 통화까지. 혹시라도 제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엄마가 눈치챌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엄마는 항상 제 속마음을 먼저 알아차리잖아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반죽 그릇을 놓칠 뻔했다. 날 감시했다고? 왜? 엄마는 날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요. 혹시라도 엄마가 제 불안을 눈치채면 제가 더 깊이 파고들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더는 이어질 필요가 없었다. 내 아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라면 나를 없애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현수 씨에게는 말했구나. 나는 프라이팬 위에 반죽을 부으며 차갑게 말했다. 준호는 난처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건 조금 다른 경우였어요. DNA 검사로 이미 알게 된 뒤였거든요. 게다가 그때는 민서와 이주환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기 전이었어요. 현수 씨는 프랑스에 있었으니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죠. 처음부터 그를 믿은 거야? 낯선 사람인데. 아니요, 바로 믿진 않았어요. 준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죠. 그리고 그는 자원과 인맥이 있었어요. 전용기, 안전한 통신망,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마침 이름이 오르자 현수가 부엌 문가에 나타났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조금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좋은 아침이요. 방해가 되진 않았길. 전혀요. 내가 커피포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따뜻한 커피 있어요. 김치전 냄새가 나네요. 준호가 전통이라고 하더군요.
현수가 잔을 채우며 미소 지었다. 수십 년 동안 놓쳐버린 시간들이 그 짧은 말 속에 가득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모습일 수 있어도 우리만의 의미 있는 것들로. 현수가 준호 옆에 앉았다. 아침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닮은 옆모습은 놀라울 정도였다. 커피 잔을 쥐는 손동작, 말하기 전에 짧은 숨 고르기까지 닮아 있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소. 현수가 조용히 말했다. 민서와 이주한 오늘 공식 기소된다고 하오. 푸른 오칠 상자에 있던 증거가 분석됐는데 그들의 범행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소. 자금을 빼돌린 내역부터 준호를 해치려 한 대화 녹음까지. 그들은 결국 사람을 고용한 거군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마치 요트 사고처럼 보이게 조작하려 했던 겁니다. 만약 그날 요트를 실제로 타고 나갔다면 모든 게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치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럼 물에서 위험에 처한 적은 없었던 거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죽음을 위장해야 했던 건 사실이에요. 민서와 이주환이 제가 죽었다고 믿어야 마지막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지글거리는 전을 접시에 담으며 여전히 비현실적인 대화와 주방의 평범한 풍경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다. 그럼 공식적으로 돌아올 수 있으려면 얼마나 걸려? 아마 몇 주는 더 걸릴 거예요. 검찰 기소 절차와 보호 증인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거든요. 그 순간 현수가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그동안 혹시 강릉 별장에 다시 와보는 건 어떤가요? 준호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가족의 뿌리와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서울의 소란에서 벗어나 조금은 차분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제안은 단순한 여행의 권유가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제안처럼 들렸다. 준호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정리되면 꼭 가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세상, 그리고 제 뿌리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남은 전 반죽을 붙이며 시간을 벌었다. 강릉 바닷가 별장에 다시 간다는 생각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스쳤다. 그것은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희망의 떨림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장 결정할 수 없었지만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다. 현수는 억지로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를 필요는 없소. 언제든 준비가 되면. 우리는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기묘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가족처럼 함께 전을 나눴다. 수십 년의 거짓과 침묵 속에서 갈라졌던 인연이 이제는 진실 위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닮아있던 부자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같은 눈매, 같은 습관. 어쩌면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후 3주간 준호는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죽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고 민서와 이주환에 대한 재판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푸른 오칠 상자에서 나온 증거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었다. 단순히 살해 모의만이 아니라 2년 가까운 횡령 자료까지 담겨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매일같이 소식을 전해왔다. 민서는 결국 신문에서 무너져 형량 감경을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주환 역시 이사회 인사 몇 명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연일 경제지와 방송 뉴스에서는 대기업 비리와 살인 모의 사건으로 떠들썩했지만 우리는 속초별장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며 그 모든 소용돌이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바깥 세상은 거센 파도 같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40년 만에 다시 이어진 가족의 숨결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저택 주변은 여전히 경호 인력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가족 상봉 같으면서도 증인 보호 같으면서도 동시에 지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 같았다. 서로 얽힌 관계 속에서 현수와 나는 조심스러운 친구로 지내고 있었다. 더 이상 밀어붙이지도 않았지만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끔 고요한 순간마다 스쳐 지나가곤 했다. 우리는 종종 강릉 해변을 함께 걸었다. 그동안 각자 살아온 40년의 세월을 조각조각 이어붙이며 대화했고 이야기는 늘 준호로 되돌아왔다. 그 아이는 당신의 총명함을 닮았어요. 하루는 준호가 서울검찰청과 화상회의로 복잡한 자금 세탁 구조를 설명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현수가 말했다. 그리고 도덕심도요. 그냥 이혼하고 모든 걸 지킬 수도 있었는데 정의를 위해 모든 걸 걸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고집을 닮은 거죠. 방향을 정하면 어떤 어려움도 막지 못하는 성격. 게다가 눈빛, 손동작, 설명할 때의 습관까지 모두 똑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아들을 함께 자랑스러워하며 세월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우는 듯했다. 준호 역시 부모와 보내는 이 시간을 의외로 즐기는 눈치였다. 어린 시절 내가 잊고 있던 추억들을 다시 꺼내 이야기했고 현수에게는 조상 이야기나 강릉 별장의 옛 기록들을 물어보곤 했다. 가끔은 일부러 우리 둘만 남겨두려는 듯 전화를 핑계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그의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다. 그 애가 지금 뭐 하는지 알죠? 어느 저녁 준호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나간 틈에 현수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우리는 강릉 별장 마당에서 현수가 가져온 전통주 한 병을 나누고 있었다. 알아요. 현수는 잔을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섬세하진 않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들이 우리 행복을 바란다는 게 어찌 거슬리겠어요. 다만 40년 전의 사랑이 다시 불붙을 거라 믿는 건 조금은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르죠. 맞아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의 영숙과 현수는 이제 없으니까요. 없죠. 현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경험 위에 쌓인 다른 의미의 인연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의 솔직한 말투에 순간 당황했지만 현수가 늘 그랬듯 거짓 없이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내 질문에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알아보고 싶습니다. 기대나 압박은 없어요. 다만 지금의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준호가 돌아왔다. 표정은 유난히 무거웠다. 검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서와 주한 둘 다 협상에 합의했답니다.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래요.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내게는 어떤 의미니?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우리 사이에 앉으며 말했다. 다음 주면 기자회견이 열려요. 제가 죽음을 위장한 건 국정원과 검찰의 비밀 작전이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힐 겁니다. 현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준호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다음은 다시 세워야죠. 회사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요. 이사진을 바꾸고 투자자와 직원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고. 하지만 잠시 망설이던 그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걸 생각했어요. 모든 걸 잃을 뻔한 후에 깨달았죠. 인생은 미뤄둔 진실과 놓친 기회엔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는 우리 둘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제안한 대로 강릉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최소한 반년은요. 제 뿌리를 배우고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나는 숨이 멎은 듯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반년이나? 회사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잠깐 서울에 다녀오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회의실보다 바다와 가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엄마, 같이 가주셨으면 해요. 준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또 다른 손은 조심스레 현수의 손을 맞잡아 우리 셋을 이어주는 듯한 다리를 놓았다. 서울만이 제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뿌리, 그리고 제가 몰랐던 또 다른 반쪽을 알고 싶어요. 엄마도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그 초대는 단순히 강릉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자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 속에 묻힌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 가능성이었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 내 표정에 망설임이 드러나자 현수가 잔잔히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오시면 됩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달빛이 비치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준호와 함께 여름마다 별을 보던 해변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나 혼자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현수의 아들이기도 했고 38년 동안 숨겨졌던 뿌리와 역사, 그리고 권리를 이제야 찾은 것이었다. 현수 역시 단순한 옛 추억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자기만의 길을 걸어온 남자였고 이제는 아들을 통해 다시 내 곁에 서 있었다. 청춘의 불꽃 같은 열정은 아니겠지만 세월의 무게 위에 쌓이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관계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설렘을 주었다. 머릿속에 맴돌던 질문은 단순했다. 서울에 남아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장례식장에서 차갑게 쥐어졌던 봉투와 그 속의 항공권은 더 이상 잔인한 농담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될지도 모를 여정이었다. 결국 답은 하나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미래를 믿기로 한 선택. 나는 창문을 닫고 천천히 여행 가방을 열었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검 기자회견장은 장례식만큼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국정원 요원인 김도영 검사가 공식 발표를 했다. 내 아들 준호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죽음은 조작된 것이었고 재벌 비리와 살해 공모를 밝혀내기 위한 작전의 일부였다고. 언론의 반응은 폭풍 같았다. 죽음을 위장한 후계자, 재벌가의 추락, 정의와 복수의 드라마. 하지만 곧 다른 스캔들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헤드라인에서 밀려났다. 다행히도 그 덕분에 우리는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준호는 회사 이사회와 만나 구조 개편을 논의했고 투자자와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긴 회의를 이어갔다. 나는 내 아파트를 세놓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남기며 긴 여행 준비를 했다. 현수는 잠시 양양으로 돌아가 별장을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앞으로 반년 동안 우리가 머물 것이라 알렸다. 출발 전날 저녁 강릉 별장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던 나에게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확실하세요? 6개월은 긴 시간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확실해. 40년 동안 현수에 대해 궁금해하며 살았어. 그리고 지난주엔 너를 잃었다고 믿고 모든 걸 포기하려 했지. 그런데 지금은 말끝을 흐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아직 몰랐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 아닐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설령 현수와 나 사이에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해도 최소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잖아. 내가 막아버렸던 그의 또 다른 뿔이 아버지의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사실 전 이미 보고 있어요. 엄마랑 아버지가 서로 바라볼 때 아직 뭔가 남아있다는 걸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나는 대답을 피하며 고개만 끄덕였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은근히 떨렸다.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인천에서 출발한 전용기는 장례식 직후 허겁지겁 떠났던 여행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번 여정에는 여유가 있었고 생각할 틈도 주어졌다. 준호는 노트북을 열고 회사 일정을 정리하며 화상회의를 이어갔고 나는 책을 읽다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의 기이한 여정을 곱씹었다. 비행기가 양양공항에 착륙했을 때 현수의 오랜 동료인 민수 씨가 검은 세단을 몰고 나와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예의 바른 목례와 함께 말했다. 김 여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별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가 강릉 해안을 따라 달릴수록 가을 햇살 아래 동해 바다는 한층 빛나 보였다. 준호는 마치 아이처럼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여기 포도밭 보세요. 100년도 넘은 나무들이래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세대를 이어 가꿨다잖아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아들을 키우며 모든 걸 주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의 뿌리 중 절반은 내가 알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침내 길 끝에 자리한 강릉 별장이 보였다.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든 기와지붕과 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현수는 마당 앞에 서 있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 굵은 모습이었다. 차가 멈추자마자 준호는 내리더니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가 힘껏 안겼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오랜 이별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나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걸어갔다. 영숙 씨. 현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다. 다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뜻밖의 수줍음을 느끼며 대답했다. 자, 들어가시죠. 긴 여정이었으니 오늘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몸이 괜찮으시면 포도밭과 양조장, 그리고 마을을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장 안은 고풍스럽지만 따뜻했다. 높은 천장과 오래된 돌벽 사이사이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석에는 한국 문학과 외국 서적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유리병에 담긴 생화들이 곳곳에 놓여 집안에 은은한 향기를 더했다. 현수는 내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재산이나 사업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우리 가문이 세대를 이어 살아온 집이에요. 사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한 추억이 쌓여 있죠. 그 말의 무게가 내 마음에 내려앉았다. 이제는 준호의 유산이기도 한 공간. 어쩌면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일지도 몰랐다. 아름다워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정말 집 같네요. 왜 그렇게 힘들게 이 별장을 지켜내고 다시 일으키려 했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현수는 잔잔히 웃으며 손짓했다. 이제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전까지는 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게 배정된 방은 별장 2층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멀리 설악산 능선이 보였다. 작은 드레스 테이블 위에는 갓 꺾은 국화가 꽂혀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한국 소설책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창가 작은 탁재는 물병과 강릉에서 난 사과와 배가 담긴 바구니가 준비돼 있었다. 편히 지내셨으면 합니다. 현수는 문가에 서서 고개를 살짝 숙였다.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세요. 충분해요. 아니, 완벽하네요. 나는 창가에 다가가 석양이 붉게 번지는 포도밭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 씨.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든 아니면 아무 일도 없더라도 이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조용히 떠났고 나만이 새로운 공간 속에 남았다. 구겨진 봉투와 뜻밖의 항공권으로 시작된 이 장이 내 삶의 또 다른 국면이 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세 사람 다 함께 따뜻한 다다미 방 같은 식당에 모였다. 예상과 달리 형식적인 연회장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나누는 듯한 편안한 공간이었다. 상 위에는 갈비찜, 전, 잡채, 그리고 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현수는 직접 빚은 전통주 한 병을 내왔다. 나는 준호와 현수가 포도밭 운영과 양조 기술, 기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너무나 닮은 손짓과 시선, 쉽게 이어지는 대화.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들에게 빼앗아 온 것,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현수가 잔을 들며 제안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준호가 덧붙였고 그의 눈빛이 우리 둘 사이를 천천히 오갔다.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나는 마침내 말을 이어받았다. 현수가 잔을 들며 제안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준호가 덧붙였고 그의 눈빛이 우리 둘 사이를 천천히 오갔다.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나는 마침내 말을 이어받았다. 세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평온이 밀려왔다. 수십 년 동안 어긋났던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맞춰진 듯했다. 이곳 강릉 별장에서 무엇이 피어나든 우정이든 사랑이든 아니면 단순히 상처를 치유한 세 사람의 동행이든 최소한 그것은 거짓 없는 진짜일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내 손에 쥐어졌던 잔인한 농담처럼 보였던 구겨진 봉투는 사실 가장 큰 선물을 품고 있었다. 단순한 비행기 표가 아니라 진실과 화해로 향하는 길, 그리고 오랫동안 포기해버린 가능성으로 향하는 문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난 모든 고통과 속임수를 지나 지금 이 순간 나는 깊은 감사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